자, 오늘 사회경제원에서 국사교과서가 아니고 과잉범죄와 사실 과잉범죄와는 현재 현안 과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꾸준하게 우리나라의 그 규제 정책 이런 문제를 그 과잉 범죄화라는 이런 이름하에 이것도 사실 영어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Over Criminalization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연속 토론회를 1년 거의 한 1년 뭐 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제 8차입니다. 8차 과잉 범죄와 연속 토론회인데요. 오늘은 주로 지금까지 과잉범죄화는 이제 경제학자, 특히 법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이슈를 사회에 전달하는데 우리가 주력을 했었는데 오늘은 법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판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잉 범죄가 있지만은 뭐 일반 경제법 같은 것을 이 형별로 처벌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앵글을 이제 포퓰리즘 정책에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만드는 과잉 범죄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포퓰리즘 이 정책 이런 그 바람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꾸로 왜곡시키는 이런 이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퓰리즘이 어떻게 또 과잉 범죄화까지 그야말로 이 손을 뻗쳤는가, 마수의 손을 뻗쳤는가 하는 그런 이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범죄 유발성 형법 한번 들춰보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토론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뭐 그동안에 이 분야로 해서 많은 방송 활동과 글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신 분입니다. 류여혜 교수님입니다. 현재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겸임교수도 있으면서 저희 자유경제원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발제를 맡아주셨고요. 두 분 토론자는 조금 성격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유경제원하고 이념 성향이 맞는 두 분입니다. 단체는 사회에서 일명 자변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풀네임이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두 분 이 변호사들 모셨습니다. 먼저 황성욱 변호사 모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동욱 변호사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색깔을 조금 단일화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범죄 유발성 형법이라는 논문을 써서 SSCI에 지금 이제 계속 그러니까 아직까지 게재 허락은 받지 않고 지금 수정 중에 있는데요. 범죄 유발성 형법에 관련된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안에서는 재탕, 삼탕하고 있는 국회 입법 그리고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단어도 낯설었었고요. 재탕, 삼탕도 당연한 건데 뭘 저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요. 지금 10월달 기사를 보면요. 서울신문, 동아일보 등등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탕, 삼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그런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탕, 삼탕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더니 이제는 기사화된다는 것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저 여기에서는 일단 저는 처음 시작을 캣맘 사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황성욱 변호사께서 캣맘을 다루시면서 캣맘의 촉법소년 나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론을 맡아주신 전동욱 변호사께서 입법평가를 이제
적어주셨는데 입법 평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던 분야인데 역시 그 부분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빼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심으로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들어가는 서술을 캣맘 사건부터 시작을 했느냐면요. 일단 용인 캣맘이라고 이 사건이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동물 보호와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에 대한 학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살인이 이어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죠. 9살 소년이 위에서 벽돌을 던져서 그냥 진짜 고양이 밥을 주던 여성분이 사망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캣맘이 아니라 벽돌 사건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맞는데요. 이 사건이 나오면서 두 가지가 언론에서 중점 포인트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동물 보호와 두 번째는 소년법, 촉법 소년, 즉 평사 미성년자 나이가 몇 살이면 좋겠느냐는 논의가 갑자기 언론에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17대 때도 18대 때도 19대 때도 이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년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항상 형사 미성년자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도 그 법은 절대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일단 황 변호사에게 넘기고요. 저는 이 캣맘 사건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었던 바로 발의가 되었던 동물보호법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요. 바로 동물보호법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발의된 동물보호법인데요. 보시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쫙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갈수록 잔인해지고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보호하도록 정말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물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정말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인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물이 사람일까? 즉 동물과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먼저일까 동물이 먼저일까 질문을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동물이 먼저라는 대답을 하실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법은요. 살인을 하면 살인죄, 물건을 부수면 손괴죄예요. 근데 동물을 때리면요. 동물보호죄라고 동물학대죄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분류를 해본다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 또는 살인죄인데 물건을 다치게 하면 손괴죄인데 그럼 동물을 다치게 하면 무슨 죄냐 물으면 손괴죄가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동물은 헌법상 동물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은 존재하지만 동물에 대한 것은 우리 헌법상 존재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물이라는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법상 동물은 점유와 소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위는 형법상으로는 그냥 물건과 동일시가 되고 있는데요. 현행 형법에서는 동물 학대를 손괴죄로 보고 있으면서 특별법인 동물보호죄에서는 계속해서 가중처벌하는 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뭔 문제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길에 지나가는 유기견일 때 또는 내가 키우고 있는 동물일 때 또는 남이 키우고 있는 동물일 때 그 동물이 나를 물었을 때 과연 그 동물 그러니까 우리를 상해를 가했을 때 과연 그 동물에게 우리는 어떤 형을 줄 수 있지라는 것을 책임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독일은 이미 헌법에 동물은 동물 격이 있다라고 동물에게 격을 부여합니다. 사람, 물건, 동물. 그래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는 것이죠. 왜? 법리상 동물은 격이 있으니까 그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 책상을 내가 때렸다고 해서 부셨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물건 내가 손괴했다고 해서. 근데 내가 내 강아지를 때리면 동물보호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더 웃긴 것은요. 내가 보신탕을 끓이기 위해서 그 개를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물을 때리면 개를 죽이면 상관없는데 개를 때리면 동물학대죄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제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규제 TV에서도 했지만요. 반려견 등록제라는 것은 유기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를 등록하자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조차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 고양이는 등록하지 않는가? 왜 개만 등록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입법자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회의장의 녹취록을 보면요. 속기록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 등록하죠. 아, 그럴까요? 개 등록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반려견 등록제가 됐어요. 너무 단순하죠. 고양이를 생각 못한 거예요. 나중에 어머나 법이 나갔는데요. 고양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담당했던 담당관이 이렇게 말했죠. 어머나 제가 고양이를 안 좋아해서 고양이 뺐네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고양이를 집어넣으면 너무 번거로워서 계속 반려견 등록제라는 것이죠. 그럼 좋아요. 반려견 등록을 안 하면 벌금이 얼마냐? 40만 원이죠. 등록을 안 하면. 그러면 개나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반려견을 등록한 사람이 지금 현재 22%예요. 78%는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벌금을 과태료로 물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죠. 구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당신 강아지를 왜 등록 안 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어머 잠깐만 계세요 하고 후라이팬에 또는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면서 저는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먹을 겁니다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먹지 못할 개, 먹는 개 구분이 없죠. 뿐만이 아니라 개를 먹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개를 학대하지 말라는 법은 있는데 불구하고 개를 먹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먹기 위해서 때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논리가 지금 이해가 가시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동물은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물 보호라든지 아니면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자, 동물이 버스를 타면 차비 내죠. 냅니다, 동물. 그리고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를 내죠. 개 세금이라고 하죠. 한 달에 한국 돈으로 3만 5천 원 정도 되는 돈, 약 환율 계산하면 4만 원까지 되죠. 그리고 개를 데리고 키우기 위해서는 산책을 시켜야 해요. 왜? 개의 권리죠. 개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과 공존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물지 않게끔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독일의 생각입니다. 개에게도 격이 있기 때문에 격을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개에게도 부여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제가 10페이지에 대한민국은요.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을 하고 1991년이죠. 동물에 대한 보호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보호법을 만듭니다. 멧돼지를 못 잡게 했죠. 그때 멧돼지들이 동네로 막 내려와서 사람을 박아버려요. 사람이 다칩니다. 근데 멧돼지는 처벌받지 않아요. 물론 사살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사람을 찔렀다고 해서 그 멧돼지가 형을 산다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개가 만약에 사람을 물어도요. 그 개에게 교도소를 가라거나 아니면 개를 사살하거나 개를 총살을 하거나 그런 법이 전혀 없죠. 개는 책임도 의무도 없이 그냥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만 받고 있는 상황이 실증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1페이지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 볼까요?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처럼 동물을 보호하면 좋다. 동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잔인한 인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상 물건인 동물을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12페이지에서 서술을 했는데요.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형법은요. 사람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사람이 실수로 만약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폭행을 하게 되면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람이 때리면 학대를 하면요. 지금 현행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람이 동물을 때리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정안에서는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계속 형을 올린다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이 사람을 때렸을 때보다요. 사람이 동물을 때렸을 때 형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개가 나한테 그르릉해요. 그 개가 꼴 보기 싫어요. 그럼 개를 때리지 말고 옆에 있는 주인을 때리면 돼요. 그럼 주인을 때리면 내 분도 풀리지만 내 형도 더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말이 안 되죠. 개를 보호한다고 하다 보니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상상을 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개를 보호한다고 해서 반려견을 등록한다고 하니까 등록비를 그러니까 벌금을 내기 위해서 내기 싫어서 냄비에 물을 끓이면 벌금을 안 내고, 개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 개를 때리면 형이 더 높으니까 옆에 있는 주인을 때리면 형이 더 낮고, 이게 왜 생겼냐?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것이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강요되다 보니까 동물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사람보다 동물을 더 격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단초적인 예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여기는 제가 첨부를 안 했는데요. 아동 성범죄 기가 막히죠. 가슴이 아프죠. 그랬더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 형법에서 250조에서 사형, 무기, 또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요. 아동 성범죄를 하면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개정안이요. 그렇다면 사람이 강간을 한 것이 사람을 죽인 것보다 형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5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사람이 사람을 강간을 하면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발생할까요? 강간을 한 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럼 살인죄죠. 강간 흔적을 없애죠. 태워버리면. 이게 생각할 때는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하지만 형이 중구난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더 작은 형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것은요. 우와, 이렇게까지 나쁜 범죄는 이렇게까지 형을 높이면 될 거야. 미국은 강간을 하면 50년이래. 우리나라는 왜 이것밖에 형이 안 돼? 라고 제기하는 것에 이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형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층간소음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서 위아래에서 시끄러울 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요. 저희 밑에 집에서 고등어 구우면서 청국장 끓일 때가 제일 화가 나요. 저 고등어를 굽는 것도 냄새가 비린내가 심한데 청국장까지 끓이면요. 저희 집은 온통 냄새가 거의 아수라장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범죄일까요? 범죄는 아니죠. 위에서 떠드는 것이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 하지만 위아래 사는 사람들이 층간소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떠들면 범죄가 되는, 세게 밟으면 범죄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범죄 유발성 형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형법으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바로 그것이 범죄자가 되는 지름길인지도 모르고요. 사회의 질서를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착각으로 계속 법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15페이지를 보시면요. 동물의 범위 확대 조표가 있습니다. 동물의 범위 확대가 있는데요. 자, 현행법은요. 소, 말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인데요. 한번 보세요. 옆에 여러 사람들이 내고 있는 발이 아닌데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그러면 신경체계가 있는 동물은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그럼 뱀도 보호해야 되나요? 그럼 지나가는 쥐 잡으면 안 돼요. 쥐 신경체계 있는데 쥐를 왜 잡아요? 쥐가 돌아다니면 먹이를 줘야죠. 그렇게 따지면 동물보호법상에 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감히 비둘기 지나가다가 있으면 비둘기 밥 줘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척추가 있으면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요. 동물 등록제 강행 규정, 이제 개, 고양이를 넣죠. 그러면 개, 고양이 말고도 우리 원숭이 키우면 원숭이는 왜 등록 안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요. 이구아나도 등록해야죠. 거북이도 등록해야죠. 그렇게 따지면요. 그래서 확대를 시작하려고 하면 법은 끝없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 도표 뒷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에 학대 행위라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를 비인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식용 또는 약용으로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라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용 또는 약용으로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는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동물 학대에 해당되면요. 그럼 뱀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은 잡아도 동물 학대가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토끼는요. 그러면 돼지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법들을 발의하고 왜 고양이를 꼭 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굶주림이나 질병에 방치하는 행위. 그럼 우리는 길고양이 밥 줘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법이 나오면은.
그래서 정말로요. 지금 현재 이 법을 쭉 보시면요. 얼마나 이 법들이 이상한지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꼭 집어서 동물보호법, 사람과 동물에서 더 존중받아야 할 것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독일에서는 개가 만약에 사람을 물면요. 그 개는 즉시 죽입니다. 무조건. 살짝 물어도요. 그리고 개의 주인은 그 사람에게 우리나라 한화 돈으로 1억 5천 정도 돈을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물론 그건 보험이 다 돼 있어요. 그 국가에서 준 돈이 있어요. 그것도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개 살짝 다리만 물려도 한 2, 3억을 받을 수 있어요. 살짝 물려도. 물론 여기서 살짝이라는 것은 전체 2, 3주 정도는 안 되고요. 약간의 인대 정도는 끊어줘야 돼요. 그런데요. 17페이지를 보시면요. 정말 제가 왜 입법왕이라는 것을 넣었냐면요. 자, 입법왕은 법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가 카운트되는 거예요. 입법왕. 근데 어제 발의하셨던,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인데 발의하셨던 의원님 참 깜찍한 거 발의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정규제 TV에서 하려고 준비한 건데요. 미리 하나만 얘기하자면요. 정말 이건 정말 제가 욕을 해주고 싶어서 이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해당을 일본식 한자인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겠음. 이게 법안 하나예요.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한다. 이게 개정 건수일까요? 저는요, 이거는 양심적으로 이런 것은 법안 건수에 올리지 않고요. 그냥 틀린 말 찾기로 해서 바로 건수에 해당 안 되고 이 법을 발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조차도 당해를 해당으로 이것도 한 건이죠. 자, 국회 19대 국회를 봤더니요. 5일에 한 개꼴로 발의했던 이명수 의원이 입법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명수 의원은요. 5일에 한 개씩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의 광고라기보다 기사는요. 5일에 한 개씩 발의, 최고 입법왕, 이명수 의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죠. 몇 개가 통과됐느냐. 7%. 네, 발의 중에서 7%가 통과됐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요. 더 정확하게 냉소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은 93%를 종이를 썩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종이의 낭비를 했다는 얘기죠. 안 해도 될 거.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이 그거죠. 머리 나쁜데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 그것도 종이에 똑같은 글자 계속 연습장에 쓰면서 연습장 여러 권 만들죠. 종이 달고 펜 달고. 그거 뭐 외웠냐 물으면 전혀 모르는 거. 이분이 거의 그런 격이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요, 뭐 김우남 의원, 정의수 의원, 양승조 의원 이런데요,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천정배 의원이었어요. 이분은 한 건도 발의를 안 했어요. 근데 한 달에 325만 원씩 입법비를 받아가고, 받는 세비 말고요, 입법 비용이 한 달에 325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천정배 의원은요, 한 건도 발의를 안 하고 한 달에 325만 원씩 받아갔으면 무노동 유임금. 이분은 범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 범죄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녹음돼서 혹시 나가면 화내실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노동하지 않고 받은 돈은 저는 이건 뭐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요. 저는 여기 기사를 보면요. 성형입법, 뭐 품앗이 입법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형 입법이란 얘기는 17대 거 튕겨서 19대 발의하는 거죠. 성형, 글자 하나 바꾸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비스트법을요. 로비스트법. 성형을 합니다. 로비스트 제안법. 제안 들어갔죠. 성형됐죠. 그럼 로비스트법이 19대에는 발의가 될 때는 더 성형을 하죠. 어떻게 하죠? 경제 로비스트법. 그러니까 아메바처럼 정말 번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형법들입니다. 독일은요, 발의된 법에서 통과된 법이 80%예요. 80%.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하시겠지만 그 법을 또 입법평가를 통해서 입법평가를 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법이 상용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로 통과된 법을 보면요, 20%, 뭐 19% 이런 건데 그것도요, 19대 들어와서는 통과 건수가 17대보다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저는 법 하나 만들어질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법인지를 모르는데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오늘 정규제 TV에 가서 할 이게 리스트인데요. 이번 주에 법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분석을 했더니 법이요 75개가 발의가 됐어요.
근데 그 75개 중에서 재정법, 완전히 새로 태어난 법이 7개가 넘어요. 근데 그 법들이 대부분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법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선거가 다가왔음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재정법이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가 없죠. 재정법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요. 그 법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비용 추계도 해야 되고 이 법이 정말 필요한지도 해야 되는데. 자, 가결률이 16대 때는 27%, 17대 때는 21%, 18대는 13.6%, 19대는 더 형편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제가 생각할 땐 꼭 필요한 법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착해지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법만 있으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착해지는 법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겠죠. 법은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고요.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국민한테 법은 상당히 성가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마구잡이로 만든 법이 법의 정신에 어긋난 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법이 실적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의 실적에 의해서 범죄라 이름 지어진 법에 의해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의 법학자는 모두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고민이 거듭되어 법을 연구할 수 있었죠. 입법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면 바로 우리가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법자와 입법을.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까처럼 전정배 의원처럼 영권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냉소적인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 그 시각이 참 재밌는 시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잉범죄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이제 규제, 그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독립적으로 이제 과잉돼 가고 있는 패턴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 사회가 특히 국회에서 표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그것이 뭐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그 법으로 만드는 것을 또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과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멋있게 보이는 이런 그 무도의 결과로. 결국 이제 과잉범죄화가 되는 결과적으로 이런 예를 몇 가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자유경쟁에서 하고 있는 과잉범죄화라는 이런 정책 이슈를 굉장히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발제문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 법 하시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성욱 변호사부터 합니다. 교수님, 유효희 교수님 발제한 범죄 유발성 형법이라는 것이 국회 포퓰리즘 입법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제 형이 대단히 불균형하다는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아까 그 캣맘 사건 때문에 소년범에 대해서 잠깐 제가 코멘트를 하자면 우리 형법상 그 구조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조문이 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의 의미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벌 말고 이제 다른 것은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보안 처분은 부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10세에서 14세 미만까지를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32조에서 33조 결부돼서 소년원에 2년까지 보호 처분할 수 있는 게 이제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형사 미성년자를 10세 미만으로 보고 있고 독일은 우리와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7살 정도까지만 형벌에서 면제를 해준다는 걸로 서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갈수록 그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 법감정에 맞추어서 세밀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법책의 이제 모순과 과잉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유해 교수님께서 특히 동물보호법을 예를 들었는데 이게 딱 그 동물보호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 분야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왜 형사법에서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냐면 이제 개인 간의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손해배상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자와 법원 간의 어떤 일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형사사건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건 바로 수사기관이라는 국가 권력이 개입되는 것이고요.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권력은 최소한이고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이라는 우리의 어떤 자유주의의 명제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충돌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무 관행으로 볼 때는요, 검사가 어떤 조문으로 기소를 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신 동물보호법을 예를 들자면 이것을 형법의 손괴죄로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동물법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는 그건 완전히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어떤 젊은 여성을 때렸는데 실제로 검사가 그거를 폭처법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형법상 상해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처법이 이제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이 많은 노인에 해당하는 할머니가 몽둥이를 들긴 들었지만 방어할 수도 있었고 또 젊은 여성이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맞은 거를 가지고 폭처법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상당한 형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렇게도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뒤에 제가 또 이제 곧바로 성특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똥침 판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60대 건물 미아인이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물장난을 하는 만 7살 여아의 뒤에 가갖고 똥침을 놓고 같은 방식으로 배를 한번 찔렀는데요.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건인 게 1심에서는 장난으로 봤어요. 장난으로 보면서 특히 피해 아동이 내가 싫다고는 하긴 했지만 똥침을 놨던 아저씨라고 표현해야 될지 할아버지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 근데 2심에서는 바로 유죄가 나왔죠. 근거는 텍스트에도 있지만 여자의 신체 구조를 재판부는 좀 중점적으로 근거를 삼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싫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 형량을 한번 보시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일반인들께서는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사건을 맡다 보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대단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아무튼 교도소에는 가지 않으니까. 근데 법률가들은 집행유예를 그렇게 경한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고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바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이 바로 부활이 돼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약주를 드시다가 싸움이 벌어졌었을 때 상대방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라도 입혀버리면 이 3년 기간 내에요. 똥침한 유죄 판결 2년 6개월이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에 상해를 했던 것까지 합쳐서 형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 조항을 보시면요. 이제 성특법 제7조에서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서 우리 현행 법 체계로 따져보면 30년까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검사가 이것을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하면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한형으로 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걸 다 빼고요. 다른 걸 다 빼고 형량만으로 법원의 시각을 한번 본다면요. 근데 1심 법원의 판사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성특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걸 유죄를 때려버리면 최소 5년부터 시작합니다. 최소 5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똥침 한 번 때린 거 가지고 5년 이상을 선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한 것 같고 2심 판사님께서는 이걸 유죄로 판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5년 이상을 해버리려니까 너무 또 강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의 재량으로 형법상 이제 판사가 형을 2분의 1로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량 감경을 통해서 최하인 5년의 법정형에서
자기가 장량 감경을 해서 2년 6개월로 선고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붙여가지고 처단형으로 이제 선고를 하신 건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성특법이랑 형법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행위인데 단기는 4년 11개월의 차이가 나고 장기는 무려 20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성특법으로 기소를 할지 형법으로 기소를 할지는 완전히 검사의 재량이에요.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를 성특법이 아니라 검사가 형법상으로 기소를 했으면 그 자체만으로 벌써 4년 11개월 20년 이 정도의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위에서 형량이 좌우되는 부분은요, 한 10여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24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어쨌든 아까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형법 250조에서는 살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일반인들이나 법조인들이나 우리 형법 체계에서 가장 중한 죄를 살인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관점을 봐서 똥침 판결을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폭력 범죄 그 성특법을 한번 더 자세히 보면요. 거의 모든 성범죄를 다 성특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강간, 강제추행, 뭐 이런 것들이 성특법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아동에 관한 것도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적어놨는데 보시면은 뒷부분을 보시면 웬만하면 10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도 하나 정도밖에 없고요. 7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아주 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똥침 사건을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그 건물미원이 똥침을 놓고 했는데 그 여자아이의 그 항문 주위가 찢어졌다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바늘로 한 두세 땀 정도 따낼 정도면은 진단서 끊으면 전치 2주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성특법상 이 강제추행 플러스 상해가 결합이 돼가지고 법원이 어떻게 법정형을 보게 되냐면 무기징역 또는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건 상해를 입었다고 약간 변형을 했는데요. 아까 실제 판결문에 나왔던 1심과 2심의 그 판사님들의 고민에 대한 제 유추가 맞다면은요. 원래대로 하자면은 2심 법안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징역 1년 이하의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원래 제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 사건은 똥침만 했을 뿐인데 징역 2년 6개월이 나오고 이제 지금 제가 변형된 사례에 대해서 이 형량을 맞춰보면 똥침의 상해까지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법이 얼마나 기기괴기하게 된 것이냐면 똥침 해가지고 여아가 상해를 입었으면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상해를 입으면 오히려 더 경한 형이 나올 수 있고 상해를 안 입히면은 징역 2년 6개월이 나오는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냐 봤더니만 성범죄가 중요하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우리 사회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성에 대한 개방이 되면서 그에 대한 규제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성폭력에 관한 특례법 이걸 만들면서 형량을 무지하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서도 그 체계를 잘 맞추질 못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똥침만 하면 2년 6개월인데 똥침의 상해까지 해버리면 오히려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재량이 나올 수 있는 이 형의 불균형의 모순이 발생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26쪽입니다. 100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살인보다 강간 상해가 더 중한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강간 상해가 더 중한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살인에는 사형이 규정이 돼 있긴 하지만 요즘 법원의 추세로는 살인에 대해서 사형을 거의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가 거의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현실에 비춰본다면 지금은 살인보다도 강간 상해가 더 중요한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 여론이 이제 들끓기 때문에 범죄의 행위 태양과 어떤 헌법 가치를 기초로 한
그 법 체계의 그런 정비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계속 입법을 하다 보니까 실무를 맡고 있는 법원이나 또 검찰,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황당한 사건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요, 이런 특별법을 자꾸 남발을 하지 말고 기본적인 형법에 흡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칠법전서라는 그 법률이 우리의 근본 법률로 이제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특별법이 자꾸 나오면서 그 근본법에 대한 고찰 없이 계속 특별법에 의해서 그 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 영역이나 수범자가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 게 아니라 형법의 개정을 통해서 형법의 체계를 맞춰서 개정이 이루어져야지만 법 체계의 모순점이 없어지고, 그리고 똥침 한 번 했다고 해서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예방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법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과잉 범죄화에 대한 문제는 하루빨리 전문가들이나 또 제도적으로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이제 20대 총선이 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19대 총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알 텐데, 지난번 19대 총선은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야권연대는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무한 복지 정책을 쏟아냈고요. 이에 질세라 여권에서도 무한 복지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비록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받기는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19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제시한 복지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향후 5년간 268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선거 때 나온 우스갯소리로 포퓰리즘이란 게 이게 대중인기 영합주의인데, 우리말로 살짝 바꾸면 표 플리즈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포퓰리즘이 복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류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섬세한 입법 기술이 요구되는 형사 입법에도 그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그 황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입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검사와 판사의 재량이 크게 늘어나요. 근데 이 재량은 물론 존중되어야 하지만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제대로 했으면 애초에 문제가 되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해서 뽑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의원 입법 등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입법평가제도입니다. 이 입법평가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앞서 두 분이 지적하신 것 같은 법률 상호 간의 모순과 불균형을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막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 한국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 형사입법 방안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형사입법의 현황을 잠시 짚어보면요. 류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결률도 높고 폐기율도 높고 한마디로 종이의 허비지요. 뭐 이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몇 배, 몇 건 이런 걸 앞에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떤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는지,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언론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발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어요. 조두순,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많이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인화학교 일명 도가니 사건, 통영초등학생, 나주초등학생 사건 등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안은 무려 673건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발의된 형사법 관련 법률안 4,389건의 15.3%에 해당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또 이번엔 보험 사기가 문제가 되었죠.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 구성 요건을 신설하려고 하는 법률안들이 바로 12건이나 발의되었고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08년 옥션 1,800만 건, GS 칼텍스 일단 기본적으로 1,000만에서 2,000만 건이 넘는데 뭐 GS 칼텍스, 신세계몰, 싸이월드, 삼성카드 등등 이런 식으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사이버 공격에 의한 국가기관 전산망과 금융권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뭐 법률안이 또 12건 이상 발의가 되었고요. 작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 있었죠. 2014년에는 구조 의무에 관한 법률안 8개가 발의되었습니다. 그 8개가 모두 사고 발생으로부터 2개월 내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8일에는 유병헌 추징법도 발의되었죠. 이게 그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땜질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2013년 5월 22일에는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의 공동 취재를 벌여 그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5개월 뒤에 역외 탈세 방지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뭐 황제노역, 뭐 장자연 사건 이런 거 관련해서도 바로바로 의원들은 의원 발의 법률안은 사회적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즉시 대응적으로 법률안이 발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원 입법 발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요. 아까 두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체계 정합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유사 중복 규정이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그 형량의 문제라든가 뭐 두 법이 상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황 변호사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 형사 입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도가 입법평가 제도입니다. 입법평가 제도는 규범 홍수라는 문제 상황에서 입법 활동의 계획성을 구비하여 법규의 무절제한 증식을 억제하고 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솔함을 제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기존의 법령을 검토 평가함으로써 과학적인 입법의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학의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 입법평가의 유형에는 크게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가 있는데요. 제목에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적 입법평가는 입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입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입법안의 규정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고요. 병행적 입법평가는 일정한 법 형식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입법자가 법률 제정 시 해당 법률을 통해 얻고자 하였던 규범적 결과를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국의 입법평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해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프랑스는 프랑스, 독일은 독일, 저희랑 우리나라랑 정부 체제도 다르고 뭐 법 규범도 다르고 법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들여와야 된다고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조할 것은 참조하고 뭐 잘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참조해서 제대로 된 형사 입법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폐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현행 형사 입법 과정은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 다수파의 힘과 의지의 관철을 통해 결정되거나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흠결된 상태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의하여 입각하여 위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형사 법률의 기본적 원칙과 내용적 합리성의 흠결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19대 의원 298명 중에 법학과 나오신 분이 61명이에요. 대충 한 5분의 1쯤 되죠.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 45명이고요. 행시 출신 고위 공무원이 32명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또 4분의 1쯤 돼요. 이렇게 많은 나름 법률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음에도 또 이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게 뭐 법사위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뭐 법률 체계 정합성 이런 걸 모르지도 않으시고 헌법 합치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도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왜 이런 식의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뭐 패치워크식 법안이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형사 법안은 아까 황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누더기 상태입니다. 이거를 뭐 사후적 입법 평가로 싹 정리를 해서 형법에 흡수를 시키면 좋겠지만 일단 적어도 이 누더기가 더 누덕누덕해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방법은 간단해요. 국회의원들을 뭐 잘 입법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야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68년 12월 18일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소위 재분소 결정에서 비롯된 법률을 입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정된 법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법자의 의무를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선거 때가 되면 선거 바로 직전에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천권이고 공천 못 받으면 뭐 표고 뭐고 다 소용없으니까요. 그 다음이 국민들 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입법평가 제도에 대해서 뭐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서술을 해놨는데 그것보다 내년에 20대 총선에서 내 집값 땅값 올려주는 거 말고 뭐 서로 종북 친일 싸우는 거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것도 큰 틀에서는 중요하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주제니까 이런 거 말고 뭐 정치 신인이면 뭐 또 판단할 자료가 없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현역이나 전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국회에 몸담고 있을 때 입법 활동을 얼마나 제대로 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뭐 어떤 식으로 수행했나 아까처럼 해당을 당해로 바꾸고 자기 실적에다가 올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투표를 할 적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게 바로 형사 입법이 초래하는 과잉 범죄와의 흐름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기 쉽게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중에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법 전공자, 그리고 법 관련 이런 그 전문가 포함하면은 한 30% 됩니까? 한 40% 됩니까? 이상한 짓을 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법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상당히 경제학 분야에 이름이 있는 그런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만 들어가면은 이상한 어떤 그런 결정 그 과정에 동참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전문가로서의 개인이 국회라는 집단에만 가면은 왜 그래 나쁜 정치인이 되는가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법률 전문가, 경제 전문가 이렇게 몇 가지 전문가 나눠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조직이라는 게 어차피 한 개인이 아무리 선해도 조직 논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인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제약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치 그 구조상의 문제 이런 것을 한번 밝혀보는 것도 재밌는 우리 지금 한국 그 정치 현실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뭐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상대 서로 보완되면서 메시지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분 토론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유 교수님께서 정리 내지 강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굉장히 기쁩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쳐도 포퓰리즘 입법, 특히 범죄 유발성 형법이 얼마나 우리 국민에게 나쁜지를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벽 보고 떠들듯이 그냥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을 범죄화를 만듭니다라고 제가 외쳐도 오히려 국회는 저를 공격했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근데 이렇게 함께 여러 명이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소리를 내게 해주신 원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소리 내는 거에 동참을 해주신 두 분 변호사님한테 전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말 짠 거 아닌데 이건 진짜 절대 짜지 않은데 황성욱 변호사님의 원고 중에 보면요. 5년 살인과 같다는 이상한 해석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전 정말 완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들이 생각을 조금만 할 수 있다면 살인과 강간 둘 중에 무엇을 물론요.
물론 강간도 해서 안 돼요. 안 되는데 강간과 살인 중에 무엇이 더 나쁘냐 낫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래도 살인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강간이 더 형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 눈치 보기, 포퓰리즘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관해서 전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이 이야기를 만약에 하면요.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동 청소년 강간이 얼마나 나쁜데. 근데요. 법은 감정이 아니에요. 법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정해놓아야 하는 틀이죠. 함께 공감할 수 있었던 두 분 변호사님이 있어서 오늘 더 기쁜 날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 법학자들하고 이렇게 세미나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면서 그렇게 크게 배우는 게 별로 없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굉장히 시간도 짧게 하면서 메시지도 확실하고 내용도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세 분의 법조인, 법학 전문가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8차 가행범죄화 법률가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9차는 또한 12월 초에 법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이슈는 전부 동영상에서 멋있게 또 내일부터 바로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 가행범죄라는 이 이슈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서 요사이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에 내용을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은 그 전달하는 그 폭과 그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행범죄화라는 이 한마디도 이렇게 합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의지 내지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건수를 잡으실까봐 천정배 의원께서요 10월 첫 주까지는 발의하신 게 한 건도 없었는데 10월 30일 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하셔서 발의한 제로가 아닙니다. 비싼 입법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